오늘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주제로 ESG 분야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직무교육에서 다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현재 한국의 주요 이슈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ESG 생태계의 큰 맥락, 방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이번 연말부터 사회적 담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 개정입니다.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누구보다 교직원 공제회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밸류업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는 한국 상장기업의 거버넌스 개혁의 일환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큰 정책 과제 하에 한국 상장기업의 거버넌스 개혁 후속 조치로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용인되었던 관행들이었지만 이제는 점차 일반 주주의 권익 강화 측면에서 더 이상 용인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의 모습을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트렌드로서 ESG 정책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제도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제도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글로벌 정책 동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 상법 제382조의 3 개정의 핵심 쟁점인데요. 파트 1 제목에서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해당하는 상법 조항입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논의할 때 혹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사안의 본질,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을 둘러싼 논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속보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이 또 속보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이 또한 상법 개정과 관련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일보에서는 10월 30일자로 아주 최근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입니다. 양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고 또 무엇보다 일반 주주와 상장 기업의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법 개정이다 보니까 학계의 의견도 찬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안에 이해관계자가 많을 경우에는 논쟁 가운데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시장의 참여자로서 본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지난달 10월 15일에 아시아경제에서 단독 보도된 기사입니다. 주주이익보호상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안은 노력 의무를 담기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후 즉각적으로 부처 합동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법 개정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보도 해명 자료입니다. 이처럼 현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부터도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와 논쟁이 있는 것은 이 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상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론이 시작되기 전에 논쟁과 보도자료와 속보가 이렇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법 제382조의 3,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된 개정안이 10여 개 이상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일부 개정안을 분류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개정안 1번이고요. 두 번째가 개정안 2번 유형입니다. 왼쪽에 있는 기존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의무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 1번은 이 회사를 이라는 워딩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이라고 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개정안 2번은 회사를 이라는 워딩을 회사와 총주주라고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현행법의 회사라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 또는 총주주라는 워딩을 추가해서 명시적으로 이사에게 일반 주주를 포함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는 이제 충실 의무를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일반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형식의 개정안입니다. 앞서 살펴본 두 개의 개정안은 주주라는 워딩을 추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 혹은 경영 의사결정의 지연 등 재개의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완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 의무라는 이름의 이 세 번째 개정안은 1항의 충실 의무 대상은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해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도 해명 자료는 노력 의무인데요. 그 노력 의무 또한 세 번째 개정안 형식과 마찬가지로 현행 1항의 회사를 위한다는 충실 의무 대상은 그대로 두고 2항을 신설하여서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개정안의 경우에는 공정하게 대한다 혹은 노력한다라는 다소 해석의 여지가 있고 불분명하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이 상법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대한 개정안이 왜 이렇게 여러 차례 발의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법 개정의 핵심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 버전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견해이자 실무에서 여러 차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선언되어 온 리딩 케이스의 한계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 있는 리딩 케이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A 대표이사가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대규모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주를 발행하자마자 증자대금을 그 즉시 바로 빼내서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 납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특정인에게 대규모 무상증자를 한 것과 동일한 실질이 발생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살펴볼 때에 특정 주주에게만 무상증자로 주식을 발행해준 이 실질이라는 것은 그 제3자의 주주에게만 발행가 영원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저가 발행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주주들 간의 부의 이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관점에서는 이익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회사와는 별도로 그러면 기존 주주를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임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 내용에는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그 주식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전달받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신주 발행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있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빨간색 밑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직접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선례로 인해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회사법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딩 케이스를 통해서 손해를 입은 주주들에게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것이 현행 상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사안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후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사례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유형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상법 개정 제안 이유로 공통적으로 언급된 사례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LG화학 물적 분할 전후 지배구조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 사업본부라는 성장성이 큰 이 사업 부분을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 분할하고 그리고 자회사를 상장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된 이후에 모자회사 합산 시총을 보면 크게 급등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하나의 회사가 두 개의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모자회사 합산 시총의 움직임을 볼 때에 모자회사 합산 시총이 LG에너지솔루션에 기반한 그 성장성이지 사실상 LG화학의 기업 가치는 지금까지도 이 물적 분할 전의 기업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시는 표에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022년 1월 26일에 LG에너지솔루션이 30만 원이라는 공모가로 상장된 이후 1년 동안 매달 누적 수익률을 데이터화했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를 보시는 것처럼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이후에 모회사 LG화학의 수익률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수익률을 크게 하회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인 리딩 케이스를 이 사례에 적용해 보면 LG화학이라는 회사에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주 같은 경우에 특히 LG화학의 기존 주주들은 성장성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따로 떼어져서 상장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크게 훼손되었고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LG에너지솔루션을 100% 물적 분할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익을 일정 부분 또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이라는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 또는 회사와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적용하게 되면 지배주주와 전체 일반 주주의 이해상충 사안이 된다라는 것이 이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만약에 LG화학이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과 이사회는 이해상충 사안이 있는지를 사전에 탐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대안을 탐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해상충이 내재되어 있는 합병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합병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전 탐지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공정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경영진에게 부과됩니다. 현재 상법에는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할 경우에 혹은 기업이 합병할 때에 합병 비율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적절하지 않음과 불공정하다라는 것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이러한 의무가 이제는 경영진과 이사회에게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면서 이 제안의 이유를 명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의안 번호 14916을 보시면 최근 물적 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의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지고 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 혜택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는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 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명시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고 그만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사례는 일반 주주의 권익 강화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에서 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이제 자율 공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모범 사례가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를 모범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주주 환원을 할지, 자사주 소각을 할지 아니면 이 자본을 가지고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를 해서 기업 가치를 올릴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어떠한 것을 대전제로 하느냐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때 이 대전제가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 한 주의 가치는 동일하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내용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의 핵심을 이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명시하고 기업의 자본을 어떻게 배치하고 주주 환원을 할 경우에 배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할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전제로 두고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라는 부분을 투자자들과 소통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모범 사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조를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을 참조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제 선진국의 사례는 어떠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될 때 혹은 법 개정과 같은 이런 큰 사안에 있어서는 그러면 선진 자본시장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사례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상법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라는 이 워딩도 추가해서 함께 그 이사의 충실 의무에 부과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상장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재벌 구조와 회사 경영 체제에 있어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발의 배경이 되는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 불일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서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의 제언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서 살펴보면 특별히 2-F항은 특수 관계자 거래가 이해 충돌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집단이 많고 기업의 소유권이 집중되어 있는 내부 거래의 악용 가능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한국 상장 기업의 재벌 구조나 회사 경영 체제를 생각할 때에 오히려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인 OECD 기업 거버넌스의 원칙의 재현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서 참조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첫 번째로 과거에는 용인되었던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본시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사례라고 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해서 우리가 합병 비율이 공정한가하는 이 문제로 접근하면 사실상 공정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기하여서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합병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위법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주주들은 삼성물산 주식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고 제일모직 주식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당의 법령에 기하여서 합병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공정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이때에 굳이 합병을 해야 되느냐라는 또 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합병이라는 것은 하나의 존속회사와 하나의 또 소멸회사가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하는 사안에 있어서 특정 한 회사의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하여서 이제 합병 시기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점도 이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상법이 주주를 고려하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도 고려하게 되는 그런 상법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사안에 있어서 합병 비율의 산정이 적법하냐 아니냐 혹은 이 합병을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안이 된다라는 것이 탐지되었다면 이사회는 이 이해상충의 사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떤 내용에 있어서 투자자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고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것이 차이점과 변화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번째, 지금은 달라진 주주권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는 사실상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과 똑같은 지배구조 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를 상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자 이제는 시장에서 이런 앞서 있었던 LG화학 사례가 이제 떠오르면서 기존 주주, SK이노베이션 기존 주주들 사이에서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고 SK이노베이션 주가가 하락세를 계속 지속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이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의 성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가도 상승세를 그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보는데요. SK이노베이션 사례에서 보시면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이 상승할 때에도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약세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가 상승할 때에도 SK온이 물적 분할한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 EPS 상승에도 주가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차트에서 보시면 2023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시장 분위기였습니다. 거의 매일 2차 전지와 관련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에도 보면 동일한 배터리 밸류 체인 내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동종 기업 대비 언더퍼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봤을 때에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같은 이러한 사례가 과거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그 개편 물적 분할과 자회사 상장을 했던 때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주가 흐름에서도 투자자들이 거버넌스의 불확실성 혹은 거버넌스가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SK온 상장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에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주권 강화의 움직임이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주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주권이 강화되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주식 투자를 하고 유권자의 3분의 1이 주식 투자를 하는 자본시장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2020년 이전에도 상장회사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로 만든 사례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할 때에 이 차트가 그 배경을 설명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을 때의 유권자의 수와 그리고 2022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가 있었던 이때의 시장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사례가 크게 회자되었고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물적 분할을 하게 될 경우 자회사 상장과 관련해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상장 기업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에 점차 주주권, 일반 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그런 사례들이 점차 줄어드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가장 최근의 사례로 두산 사례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인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된 분할 법인과 두산 로보틱스를 합병하고 그리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100% 자회사로 만드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구조 개편이 발표된 이후에 두산 관련한 주가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주주들의 반발이 컸었는데요. 그 이유는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적자 회사인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에서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밥켓을 합병하는데 이 주식 교환 비율이 1대 0.63으로 산정되면서 일반 주주들의 주주 가치가 크게 훼손된다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배주주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사실상 두산의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두산 밥켓에 대한 실질 지배력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산 밥켓의 지분을 이제는 100% 보유한 두산 로보틱스의 배당 수익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도 지배주주와 기존의 일반 주주들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시장에서도 주가가 많이 내려감과 동시에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두산그룹이 이러한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한국 자본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발표 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여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이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감원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했는데요. 사실상 금감원에서 기업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매번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정정하기를 어떠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를 요구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는 최초로 제출한 이후에 현재까지 6차 정정 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정정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할 합병 기준을 기존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향 조정의 근거가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두산 밥켓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한때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밑돌았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이제는 이 정정 신고서가 통과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을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 1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주식시장의 변화, 그리고 일반 투자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는 제도 개선 가운데 이런 상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은 사실상 이 상법 개정의 핵심, 본질은 주주들 사이의 이익과 손해가 엇갈리는 경우에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요구한다라는 것이 상법 개정의 핵심이자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비재무정보에서 재무정보가 된 ESG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재무정보가 어떻게 재무정보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제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를 그렇다면 과거에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는 어떻게 재무정보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ESG가 이제 비재무정보가 아니라 재무정보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전통적인 기업 가치는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재무성과를 판단을 했고 이것이 기업 가치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이 나왔고 그 새로운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이 전통적인 재무 성과에 더해서 기업의 ESG 성과를 더한 것이 기업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ESG 성과를 기업의 재무 성과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통된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의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를 보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상장된 기업이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든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TSMC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에 투자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투자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에서 동일한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 가치 그리고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ESG의 성과 같은 경우에도 모든 기업이 동일한 표준안을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된다면 기업 간의 ESG 성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ESG 성과를 기존의 전통적인 재무 성과에 더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여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회계 기준이 IFRS 산하 기관인 ISSB에서 ESG 지속 가능성 정보 공시의 표준안이 되는 S1 일반 요구 사항과 S2 기후 관련 공시의 표준안을 제정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ESG 성과를 반영한 기업 가치 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에서도 E와 S와 G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평가할 것인지 그 항목을 이제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E점수, S점수, G점수와 함께 통합점수를 발표하고 있는 것이 ESG 생태계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과거에는 비재무 정보다라고 칭했던 ESG 정보가 이제는 재무 정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기업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업의 ESG 성과를 시장의 보상 체계와 연결하는 것이 제도화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버는 새로운 공식이 되는 것이 ESG 성과인데요.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가 달라졌는지의 예시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황 1과 같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상황이었을 때에는 온실가스 가격이 0원이기 때문에 감축 의무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 2를 보시면 이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경우에 1톤당 5만 원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감축 의무는 각 기업당 3만 톤을 감축해야 한다라는 것이 상황 2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점차
글로벌리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제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가 있는 상황 이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A와 기업 B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10만 톤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기업 A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KPX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R&D를 통해서 연구 개발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10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기업 B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를 기업 A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5만 톤을 감축했는데 기업 B 같은 경우에는 감축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량도 0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 1에서는 감축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손익을 따졌을 때 투자한 기업 A의 투자금 10억 원이 전액 손실 마이너스 1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 B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손실도 없는 투자 손익이 0원인 상태가 됩니다. 이때에는 사실상 KPX 투자를 한다든지 R&D 투자를 한 기업 A의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 2로 점차 변화된다라고 했을 때에 기업 A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축 노력과 그리고 감축 연구, KPX 투자를 통해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투자 손익이 플러스 5억 원이 되는 반면에 기업 B 같은 경우에는 고스란히 모두 비용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B는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따른 15억 원의 비용이 재무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ESG가 더 이상 비재무 정보가 아니라 재무 정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사례를 오른쪽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전기차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기차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적게, 탄소 배출이 없다라고 내연 기관에 비해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탄소 배출권은 오히려 탄소 배출권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판매를 점차 많이 할수록 탄소 배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크레딧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크레딧을 오히려 탄소 배출이 필요한 산업이나 기업에게 되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어서 확보한 탄소 배출권을 다른 자동차 업체에 팔아서 1억 8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것이 큰 사례가 되고 이것이 이제 ESG의 성과가 재무제표에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기 시작한 2006년 이후의 재무제표의 일부인데요. 보시면 200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빨간색 음영 처리된 것처럼 14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흑자의 숨은 원동력이 탄소 배출권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탄소 배출권 수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에 이제는 재무정보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탄소 배출권 사업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ESG 정보가 이제는 재무정보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의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은 2017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배출부채를 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배출부채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이제 부채로 인식을 하는데요. 빨간색 음영 처리된 구간을 보시면 이제 2020년 3분기까지 탄소 배출권 거래 관련 부채 충당금이 약 643억 원 산정되었는데 이때 이 기간 동안 탄소 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4분기에 1,521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배출 부채가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변화인데요. 아까 앞서서 우리가 사례로 살펴본 것처럼 상황 2로 변해가는, 즉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상황으로 변화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배출 부채가 영업이익을 초과했을 때에 ESG 등급을 매기는 등급회사에서 이제 현대제철의 ESG 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출 부채가 영업이익을 초과한 이 구간에 MSCI에서 현대제철의 ESG 등급을 가장 하위 등급인 CCC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차 주요 연기금이나 보험사들, 큰 글로벌 보험사들이 이제는 기업의 ESG 성과 혹은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그 성과를 본인들의 투자 정책과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자산 배분 정책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30% 이상이 석탄으로 나오는 기업일 경우에는 투자를 배제하겠다. 즉, 본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의 50% 이상이 열석탄에 의존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표에서 보시면 뮤닉리 같은 경우에는 MSCI ESG 등급이 CCC 이하인 채권이나 아니면 무기를 제조하는 회사는 투자 유니버스에서 제외하겠다. 즉 본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편입하지 않겠다. 이 말인즉슨 만약에 MSCI ESG 등급이 CCC로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편출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현대제철의 사례에서와 같이 주요 연기금들과 그리고 자산이 많은 AUM이 많은 보험사들이 이러한 투자 정책을 가지고 갈 때에 포트폴리오에서 현대제철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수급 측면에서 현대제철의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변화 그리고 투자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는 ESG 평가와 기업의 ESG 성과가 기업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파트 1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최근 논의되기 시작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버넌스 개혁이 한국에서 주된 개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과 큰 맥락을 같이 해서 이제 기업들의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라는 것, 이러한 큰 맥락에서 이제 상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을 살펴봤을 때에 일반 주주의 권익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두 번째 파트에서는 ESG 생태계의 글로벌 변화, 공통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거버넌스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글로벌리 점차 기업의 ESG 성과,
그리고 ESG의 변화를 이제 투자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점차 기업의 ESG 성과는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재무정보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신 자료나 데이터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